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사랑교육위원 이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동북아 역사 전쟁과 대한의 국통맥이라는 주제입니다. 국통맥이라는 것이 이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나라가 흘러온 맥, 그것이 이제 국통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흘러온 그 계보가 있고 나라에도 족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동북아 역사 전쟁의 상황과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렇다면 진정 우리의 그 국통맥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한 곡 감상을 이제 할 텐데요. 가사에 집중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가사에서도 말하듯이 우리의 대한, 이 대한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이 대한이 걸어온 걸음걸음, 그것이 모여서 나라의 맥이 됐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고대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한국의 고대사는 사실 식민지의 역사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고대사는 한반도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당군의 시절은 당군 신화 조금 이제 언급을 하죠. 당군 신화를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기자조선, 위만조선, 그리고 한나라의 식민 통치기구였던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부는 어땠냐? 고대에는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강력한 야마토에가 그 식민 통치기구를 설치해서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식민사관에서 입각을 해서 만들어진 역사인데요. 이것은 중국의 중화사관과 그리고 일제의 조선 총독부 사관, 그리고 황국사관의 합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는 반도에 갇혀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로 시작하는,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독립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는 일종의 침략이 아니고 사실은 고대사의 복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사실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들리고 있죠. 그때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만남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정상회담의 뒷얘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트럼프가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가 아시아 역사에 대한 식견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지를 질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이 격분할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시진핑이 이 워딩 그대로를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 미중 정상회담 때 통역을 잘못해서 오인을 한 건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 사실 좋게 번역을 한 겁니다. 속국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죠. 일부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중국이 그동안 보였던 행보를 보면은 이런 발언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짐작이 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중국이 지금까지 했었던 역사 왜곡, 역사 공정 프로젝트입니다. 역사 공정 프로젝트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상주 단대 공정, 하상주에 이제 연대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화문명 탐험 공정도 있었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지금의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소수민족의 역사는 사실 중국의 역사다라고 하는 다양한 공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중국의 역사로 이제 품는, 그래서 이제 흡수시키는 그 역사 공정을 했던 것인데요. 서북 공정을 하면서 위구르의 그 역사도 사실은 중국사, 그리고 티벳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대사와 연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지금의 중국의 동북 삼성인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에 있는 즉 만주 지역의 역사는 사실 중국의 역사였다. 중국의 역사 활동 무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우리 고조선, 부여, 그리고 고구려, 발해 같은 역사가 사실은 중국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속국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번역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국가 차원이 아니고 지방 정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에서부터 발해가 모두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동북 공정, 그래서 이제 서북 공정, 서남 공정, 남방 공정, 북방 공정, 동북 공정 이런 이제 모든 역사 공정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중화문명 전파 선정 공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를 사실은 이제 중국의 문화로 둔갑시키는 그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김치는 사실 파우차이가 원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한복은 한푸가 원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식, 삼계탕도 중국 음식이다. 그리고 갓도 사실은 이제 중국의 문화고, 그리고 만리장성 지도를 그려놨는데 한반도까지 침범해서 만리장성의 지도를 그려놓고는 그것을 이제 세계에 이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문화들이 사실은 중국의 문화다라는 것을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화문명 전파 선정 공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자국 중심의 역사인식, 이것을 이제 세계를 상대로 이러한 역사인식을 심고 있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몇 달 전의 뉴스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올해 3월부터 걸려있던 디지털 지도가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담고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중국의 학자들이 주장하던 내용인데 정관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있는 중국유물 전시관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관람객들에게 중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 지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원본 영상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삼국지 위나라가 3세기 백제와 마한이 있던 지금의 수도권과 충청남도 일대까지 다스린 것으로 나옵니다. 또 한나라 영토가 한강 이북 지역을 뒤덮고 있는데 모두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위지에 붙은 동의전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바로 인근군이나 이런 건 폐지되고 밀려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경 북도 지역까지 한상원 범위라는 것 자체 전적으로 잘못된 지도예요.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명나라 영토가 만주 지역을 넘어서는 것, 동북공정을 외쳐온 중국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지도거든요. 소수민족들의 역사가 다 중국 사람 논리는 이게 중국의 논리거든요. 중국 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서 작성한 지도 같다. 3월부터 반년의 전시 기간 동안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50만 명이 넘습니다. 지도 제작에 1억 2천만 원을 들였는데 외부 전문가 감수도 받지 않았다가 지적이 나오자 어제 황급히 영상을 수정했습니다. 요번에는 사실은 자문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여 인력이 없었습니다. 저희 잘못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조치를 취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사 왜곡 시비가 알 만한 그런 전시를 허용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고요. 책임을 다해 소명하고 재발 방지를 반드시 약속해야 할 겁니다. 박물관 측은 영국의 미술사 자료를 근거로 지도를 제작했다 오류가 발생했다며 외부 자문을 받아 디지털 역사 지도 전체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국민의 혈세로 이제 운영이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나라는 충청도까지 지배를 했고 한나라는 한강 이북까지 그리고 명나라는 만주 지역까지 지배를 했다는 동북공정 논리에 입각한 아주 충실한 그런 지도를 전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뉴스를 접하고 사실 크게 놀라지도 않았어요. 놀라지도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그러한 이제 국가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들었는데요. 놀랍게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와 완전히 일치한 거의 판박이에 가까운 그러한 지도를 그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 때 많은 질타를 받았고요. 하지만 수정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지도가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보시면은 만리장성이 한반도를 뚫고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만리장성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면은 그 문헌의 기록이라든지 그것을 본 사람이라든지 무언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양 부근으로는 한사군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식민통치기구가 있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는 야마토해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신라나 백제 같은 강력한 한국의 나라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남부에는 사실 신라 백제는 없고 마한 진한 변함만 이제 자리를 한 4세기 정도의 그런 이제 지도를 만들어냈고요. 청문회 때 이것은 14점을 받았고 실제로는 국민 혈세가 47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 와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가야사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통령이 이어서 한 말이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은 가야사라는 것은 경상남북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호남의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대통령께서는 그런 이제 의도는 없었을지 몰라도 사실 이런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실무자들이 이런 보고를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왜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사업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가야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야사를 복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야사 복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사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우리의 가야사 복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임나일본 부서를 끌어들여서 지금 한반도 남부에 강력한 야마토해가 식민 통치를 했다는 것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임나일본 부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이지 때 일본 참모본부에서 만든 학설인데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369년에 야마토해가 가야 지방을 점령을 하고는 임나일본부라는 식민통치기구를 설치를 해서 근 200년간 다스렸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곧 어떤 이야기냐면 임나는 곧 가야다 라고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임나일본부를 이제 가야 땅에 설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임나는 곧 가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가야는 경상남북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임나는 뭐 경상남북도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전라도까지 확장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사 복원 작업에서 임나일본 부설의 그 망령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나일본 부설이라는 것은 합당한 그런 이제 학설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놀랍게도 임나일본 부설의 근거라고 이제 제시하는 것은 일본 서기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사서 중에서도 일본 서기만 그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신궁 49년조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기 보시면은 야마토 왜군이 모두 탁순에 집결해서 신라를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은 임나 일본 부설이 이제 성립을 하려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 이 지명들이 다 비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탁순은 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대구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탁순이 대구의 옛말인 달구벌과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명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야마토 왜군이 그럼 대구에 집결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밑에 그 아래쪽의 지방을 모두 일본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겠죠. 공수부대가 아닌 이상.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명을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마토 왜군이 대구에 집결해서 신라를 공격해서 깨트리고 그리고는 비자발 난가라 녹궁 알라 다라 탁순 가라 칠국을 정벌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임나 칠국입니다. 임나 칠국인데요. 임나 일본 부설을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은 이 임나를 가야로 이제 대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임나 칠국은 곧 가야다라고 해서 신라도 깨트리고 가야도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쪽으로 더 이제 진군을 해서 친미다래를 주륙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친미다래는 그렇다면 한반도 남부에 어딜까 이렇게 이제 궁리를 한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친미다래라는 지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끼워 맞췄냐면 친미다래의 일본어 발음은 도무다래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남 강진이 옛날에 도무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친미다래를 강진으로 봅니다. 전남. 그래서 전남까지 진출을 했다는 겁니다. 야마토회가. 그래서 이 경상남북도 뿐만이 아니라 전라도까지 이제 함락을 했고 결국에는 이 가야사 복원이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은 가야가 임나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가야사 복원의 실질적인 결과물이 바로 가야본성 전시회로 드러났습니다. 가야본성 전시회는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번 열렸고 연이어서 부산박물관에서도 전시가 됐었는데요. 보시면은 역사 왜곡 시비가 일만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전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다뤘었는데 보시면은 지금 가야 본성 전시회죠. 가야사를 이제 적어 놓은 건데 가야사를 적어 놓은데 대부분 일본 서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 때는 일본 서기를 반영한 점을 숨기고자 일본 서기라고 명명하지 않았고 서기라고 적어놨어요. 서기라고 적어놓으면 대중들은 모르겠지라는 심보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기만 일본 서기만 그렇게 추격하기는 그러니까 삼국 사기도 사기라고 적어놓고 또 이제 삼국 유사 같은 경우에는 유사라고 적었거든요. 그리고 동국 통감은 통감이라고 이제 기재를 했죠. 이것이 이제 대중을 우롱하는 행위인데 그리고 보시면은 가야의 역사인데 가야는 보통 육국입니다. 우리가 삼국 사기, 삼국 유사에 나오는 가야사는 금강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소가야, 성산가야라고 해서 육가야인데 놀랍게도 가야 7국을 적어놨습니다. 그 가야 7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임나 7국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나 7국을 가야 7국으로 둔갑을 시켜서 전시를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논문 하나를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서 이름을 축약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고요.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한반도 남부에 일본의 지명들을 이제 적어놓은 지도를 이제 전시를 했다가 반발이 심해지자 부산에서 전시를 할 때는 빼는 모습을 보였죠. 일부 뺐는데. 그리고 이제 가야사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라는 것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환영할 만한 일이고 굉장히 기쁜 일인데 사실 사업 계열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육가야를 뭐 적는 듯이 했다가 합천과 남원을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일본의 지명인 다라국 김은국으로 기재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제 남원이 기문국으로 등재가 된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서기에 따르면 기문국 주변에 대사국이 있고 대사국 주변에 인나사연이 있기 때문에 남원이 기문국으로 등재된 이후에는 줄줄이 사탕으로 일본의 지명이 전부 한반도 남부에 비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손으로 우리 한반도 남부를 야마토의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이제 꼴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실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것은 심각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남원에서는 이제 의병이죠. 현대 의병이라고 해서 남원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저항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동이 걸렸으나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식민사학자들 그 손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5년도에 과연 역사는 광복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영토는 회복했지만 역사는 회복하지 못했다, 광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이제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굉장히 통탄할 만한 일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역사 왜곡의 근본적인 원인 배경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보면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과 일본은 뭐 틈만 나면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든 왜곡을 하려고 시도를 해왔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근원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근원은 환인-환웅 당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인-환웅 당군의 시절을 우리의 근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망호제가 우리들의 뿌리다, 그들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스스로 천황이 되었다고 하는 신무천황을 그들의 이제 근원으로 삼는데요. 역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과연 사망오제와 신무천황은 어떤 인물들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오제는 사실 우리 환웅의 시절 때 서쪽을 개척하고 문화를 개발했던 그러한 신하들이 바로 사망오제입니다. 그래서 환웅의 시절 때 우리가 파견한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바로 이제 사망오제고, 신무천황이라고 하는 분은 36대 매륵 당군 때 그때 이제 이쪽에 해적이 출몰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해적을 소탕을 하고 열도를 평정한 그 협야후 배반명 장군이 바로 이 신무천황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물이 당군의 시절 때 건너가서 그 열도를 평정을 하고 스스로 이제 참칭을 했다, 천황으로 이제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역사 왜곡을 왜 끊임없이 무리수를 두면서 하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누가 동아시아의 주역이냐라는 것입니다. 역사에도 권력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미래의 주역이 누구냐, 그 동아시아의 그 주역, 결국에는 이 미래를 끌고 갈 그 선두가 누구냐라는 것의 그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결국에는 이 역사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열등의식의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한일 고대사 그리고 한중 고대사를 끊임없이 그 관계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날일본부라는 것도 사실은 가야 세력이 일본 열도를 진출을 해서 우리가 분국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를 완전히 역으로 뒤집는 그러한 역사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중국과 일본의 기록을 보시면 한국을 뿌리로 생각한다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후한서 동의열전을 보시면 이자 저야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동의는 뿌리다, 뿌리 저자를 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동쪽에 있는, 사실 중국에서는 동서남북으로 다 오랑캐다라고 얘기를 했죠. 중국이 이제 뛰어난 한족이고 뭐 동이, 북정, 남만, 서용 다 오랑캐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도 사설을 잘 보시면은 그 넷 중에 동이는 사실 다른 무리와는 다른 어질고 천성이 순하고 그리고 군자들과 불사하고 군자들이 살고 죽지 않는 나라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동이족이 우리 한민족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이제 깊은 그런 이제 민족인데, 동이를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들의 근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이는 군자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군자라는 것은 인간상의 최정점이죠. 성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죽지 않는 신인들이 사는 불사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에도 나도 이 군자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의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서기를 보시면은 일본 서기는 신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탕이 되는 여러 신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의 대표적인 신을 뽑으라면은 천조대신이라는 여신입니다. 근데 천조대신에게는 소자노존이라고 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소자노존이 너무나도 이제 그 사고를 많이 쳐서 결국 다른 신들이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이제 쫓아 보냅니다. 쫓아 보내는데 소자노존이 그렇다면 나는 명을 받들고 뿌리 나라로 가려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근국이라고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연이어서 이제 소자노존이 어디로 갔냐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신라국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일본의 이제 어떤 정치 세력은 백제 사람들이 건너가서 많이 이제 주를 이루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사실 신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 뿌리가 사실은 한국에 있다. 한민족이 사실은 뿌리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들도 사실은 이 역사 왜곡 속에서도 진실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동북아는 사실 역사 전쟁 중에 놓여 있습니다. 총성이 없지만 역사의 문제를 두고 사실 미래의 패권, 그것을 누가 가지냐, 이것은 역사와도 너무나도 깊은 결부가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역사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각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역사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선인으로부터 한번 지혜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행초니암이라는 선생이신데요. 행초니암 선생은 고려 때 6왕을 모신 분입니다. 6왕을 모시고 특히나 고려 공민왕 때는 문화 시중을 역임을 하셨던 분인데요. 지금의 어떤 국무총리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께서 단군세기 서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라를 구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즉 구국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나라에 역사가 있고 형체에 혼이 있어야 한다. 신시의 나라를 연 이후로 국통이 있어서 나라는 국통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백성은 국통으로 인해 흥하였나니 역사를 배움이 어찌 소중하지 않으리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혼이다. 그래서 나라가 이어져 온 그 맥이 있고 그 맥을 따라서 역사의 혼, 대안의 혼이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 메인 주제가 바로 이 국통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계보를 이어왔는가, 나라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 나라의 맥을 살펴보는 것이 국통맥이고요. 그 국통으로 인해서 나라가 성립됐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즐거이 살았으니 결국에는 이 역사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 그루의 나무를 보시더라도요. 땅 위에는 이제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땅 밑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이 나무의 생명력을 지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라는 것도 사실은 알려져 있는 역사 위주로만 많이 배워왔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숨겨지고 그리고 말살되고 왜곡된 뿌리 역사가 존재를 합니다. 이 뿌리 역사는 사실 지금까지는 땅 밑에 숨겨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뿌리 역사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사의 국통맥, 이 한국의 역사는 어떤 맥을 이어왔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한민국 전에는 조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고려, 그리고 우리가 발해로 알고 있지만 또 대진국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대진국과 신라, 그리고 사국시대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주로 학교에서는 이 시기를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뭐 한 2000년 되죠. 그래서 2000년에 달하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황국배달조선 북부여라고 하는 자그마치 7200년에 달하는 뿌리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역사는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역사가 가능하게 했던 사실 그 전에 그 뿌리 역사 7,000년에 달하는 이 뿌리 역사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사의 그 역사, 한국사의 그 국통맥에 눈을 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은 사실 당군도 신화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강단사학에서는 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고조선 1호 박사라고 하면서 송모모 교수를 이제 내세웠는데 그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도 당군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신화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군 조선도 신화화됐고 그 전에 황국 배달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는 뿌리를 잃어버린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뿌리를 잃어버렸고 사실 그 뒤에 맥도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맥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를 찾아서 맥을 뚫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뿌리 역사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뿌리 역사를 되찾아서 대한사관에 눈 뜨는 사람이야말로 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대한국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식민지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대한국인이 아니라 소환국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통맥을 회복하는 것은 이 뿌리 역사를 되찾아서 결국에는 대한사관에 눈을 뜨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통맥에서도 이 뿌리 역사를 중심으로 한번 전개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이 뿌리 역사를 복원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제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국조로 알고 있는 당군왕검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학교에서 늘상 당군 신화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첫 시작을 접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군 신화의 그 진실이 뭐냐?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역사를 보면 고대 역사를 보면 신화가 없는 역사는 시작이 없는 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나라건 고대에는 신화의 형태로 역사가 이제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라면은 그 신화의 그 코드를 통해서 어떤 역사적 진실이 함의되어 있는가, 어떤 역사적 진실을 이제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가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지금의 강단사학은 어떠냐면은 신화니까 실존이 아니다. 실제 없었던 역사고 당군도 이제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옳지 않은 그런 자세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정통 역사서 두 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그리고 일연선사가 쓰신 삼국유사가 있는데요. 삼국사기를 보시면은 삼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국사를 보시면은 삼국사기에는 우리나라에 당군 조선이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국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고 삼국 외에는 다른 역사를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연선사께서 우리나라에는 다른 역사도 있지 않냐라고 하시면서 삼국유사를 편찬을 하셨고 그 안에는 고조선도 들어가 있고요. 북부여도 있고 동부여도 있고 뭐 낙랑국도 있고 다양한 우리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 사실상 보시면은 체계적으로 맥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 신화라는 것도 삼국유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교육되어져 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당군 신화는 어디서 만들어졌냐 할 때는 이제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당군 신화를 한번 당군 사화로 새롭게 인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놀랍게도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뿌리 역사의 맥이죠. 황국 배달 조선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옛적에 황국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환웅께서 오셔서 신시를 이제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죠. 신의 도시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배달국입니다. 그래서 황국 배달도 있고 또 당군이 세우신 조선까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뿌리 역사의 맥은 삼국유사만으로도 잡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군 신화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은 하늘에 환인이라는 하나님이 계셨고 아들인 환웅이 계셨죠. 그래서 환웅께서는 인간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셨기 때문에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냐면은 바로 우리나라 백두산 터로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곰과 호랑이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비책으로 마늘과 쑥을 내려서 100일 수행을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100일 수행을 어렵게 끝내고는 호랑이는 이 100일 수행을 완수하지 못했고 곰은 100일 수행을 끝끝내 해내서 이 털이 빠지고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인 웅녀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웅녀는 환웅과 결혼을 해서 당군조선을 세우신 당군을 낳았고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 당군께서는 1908세를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첫 역사이자 당군 신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실제 역사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제 무리가 따르는데요. 그렇다면 이 신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진실,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집중해 봐야겠죠.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 기나긴 7천년의 뿌리 역사가 당군 신화라는 이름으로 압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군 신화의 내용을 풀어 헤쳐보면은 사실 7천년의 뿌리 역사가 전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압축을 풀려면 두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 대통령이죠. 예. 이분들이 다 대통령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그것처럼 우리 그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나오는 환인, 환웅, 당군은 각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관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인도 여러분이 계시고 환웅도 그리고 당군도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죠. 환인은 7분, 환웅은 18분, 그리고 당군은 47분이 계셨기 때문에 3대로 이어지는 가족사가 아니고 사실은 71대로 이어지는 우리의 실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것은 이제 교과서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었는데 실제 1홍1호라고 해서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의 이제 호랑이로 배워 오셨을 텐데 사실 그것은 곰과 호랑이를 상징으로 삼는 웅족과 호족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물들의 신화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실존 역사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압축을 푸는데 두 번째 키워드가 됩니다. 동물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는 것을 토템이라고 하는데요. 토테미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토템은 사실 놀랍게도 우리 현대인들의 주변 생활에서도 늘상 쓰이고 있습니다. 야구팀 보시면은 이렇게 동물들을 자신들의 구단의 상징으로 쓰기도 하고 또 군부대 보시면은 동물들을 자신들의 어떤 부대의 상징으로 삼아서 청룡부대, 백호부대 이런 이제 다양한 상징성들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이 토템이라는 이제 그 문화의 연결성에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 압축을 푸는데 두 가지 키워드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이 당군 신화라는 압축을 풀어서 실제 7천년의 뿌리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황국입니다. 이 황국은 어떻게 말살되었는가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조선사 편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사 편수회. 이것은 이제 일왕의 특명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조선 총독부 산하의 기관인데 결국에는 한국사를 말살하는 전담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선사 편수회에는 핵심적인 이제 3인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만희 시류가 오늘 주목할 인물입니다. 이만희 시류에게는 츠보이 쿠메조라는 이제 스승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 이만희 시류가 황국을 말살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츠보이 쿠메조 같은 경우에는 이만희 시류의 스승이었고 츠보이 쿠메조가 사실은 삼국유사 교정을 보고 이제 책을 냈었어요. 그때는 황국 판본이 그대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옛적에 황국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문은 석유 황국이라고 해서 옛적에 있었다 황국이란 나라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도 교정을 할 때 이것을 이제 손대지 않았는데요. 놀랍게도 이만희 시류는 이후에 황국으로 되어 있는 판본을 환인으로 변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석유 황국을 석유 환인으로 변조를 하게 되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사실은 한 글자를 바꿈으로써 사실 황국이라는 나라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국자를 인자로 바꿈으로 인해서 황국이 있었다를 환인이 있었다로 국가의 존재를 한 개인사로, 한 인물사로 이제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존했었던 역사를 신화로 이렇게 둔갑을 시키기도 했는데 이것은 뉴스에서도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사실을 입증한 책이 나왔습니다. 일제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관련 기술을 변조했다는 겁니다. 우성호 기자입니다. 고려의 승려 이련이 쓴 역사책 삼국유사입니다. 현재 출간된 대부분은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환인의 서자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인자는 한자체 국자에 가필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일제시대 이만희씨라는 일본 사학자가 변조한 것입니다. 변조 이전의 삼국유사를 보고 정리한 동경제대 발간본에는 국자로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이 단군조선 전에 이미 환국이란 나라를 형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일제가 왜곡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을 책에 담은 저자는 사학자가 아닌 현지 교육과학기술부 과장입니다. 그때 일본 역사학교 가서 왜곡 사건 났을 때 그때 제가 신문반장을 맡았습니다. 한일 관계 역사뿐 아니라 고조선 역사가 왜곡됐다는 걸 알고 그때 대책반에서 이 관련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성 과장은 4년 동안 방대한 자료를 모아 단군조선이 호구적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조목조목 증명해 사학계에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학문적으로 한번 굳어지고 나면 이것이 회복되는데 100년,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만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단 역사학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바른 역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성 과장은 강조합니다. SBS 우성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황국은 어떤 나라냐라고 보시면은 황국은 한민족만의 나라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사실 세계 연방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산을 중심으로 12분국으로 나눠서 다스렸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제 서기는 잘 알잖아요. 2021년 서기는 잘 아는데 황국이 세워진 지금으로부터 9218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황기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황기는 9218년이고 사실 이 황국이라는 나라는 3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7분의 환인이 다스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병장수의 그런 이제 문명 시대였다라고 해서 고대에는 사실 이제 이 장수 문화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도 우리는 고대일수록 미개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유물유적, 고고학 중심으로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대에 오히려 정신이 더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석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사로 볼 때는 오히려 퇴보했고 과학 문명, 물질 문명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역사는 발전했다. 그래서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 거성 문화를 연구하는 마샬 같은 경우에도 고대 사람들은 평화롭고 창조적인 문명의 황금 시대를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BC 4000년을 경계로 그 이전 시대는 황금 시대였는데 완전한 미덕을 갖춘 사람들이 살던 시대였다. 그래서 어떤 집단도 침략을 하거나 정복하려 들거나 그런 싸움이 없었고 여성과 남성의 지위는 평등했고 어떤 차별도 없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사이의 조화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조화가 지구 전체 충만해 있었다. 오히려 지금의 어떤 현대인들이 바라는 유토피아 같은 시대 그 시대가 오히려 고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황금 시대를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이제 황국의 시절이 어떻게 이제 끝나게 되냐면 사실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고 기후가 굉장히 추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천산을 중심으로 살던 환족들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천산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웅천왕이십니다.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환족의 무리들을 이끌고 동방 배달로 동방의 백두산 쪽으로 이동을 하셨고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한 무리들이 바로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알려져 있는 수메르 문명을 이제 여셨죠. 그리고 일부는 또 베링 해협을 건너서 인디언 문명을 개척하러 떠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그즈음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한국이 세계 연방 국가 형태였다 할지라도 그 정통을 누가 이었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의 맥을 잡을 때는요. 중국도 뭐 춘추전국 시대 뭐 이렇게 해서 온갖 나라가 분립하고 난립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맥을 잡을 때는 정통을 누가 이었냐, 그거 중심으로 왕조사를 잡듯이 이 황국의 정통을 누가 이었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환웅천하께서 이었다라고 보고요. 그 증표로서는 이 환웅천하께서 들고 오신 천부인이 어떤 이 정통성의 상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로는 이성계의 조선에서도 왕위를 계승을 할 때는 옥새를 전해주잖아요. 그런 이제 정통성의 상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환웅께서 백두산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천산에서, 하늘산에서 백두산으로 오셨고, 그때 곰과 호랑이라는 짐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곰과 호랑이를 상징으로 삼는 곰부족, 호랑이 부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다시 이제 뭔가 문제의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미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데 왜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요청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이 환족은 사실 웅족과 호족과는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면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욕구,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 내면을 수행하고 수행을 통해서 내면을 갈고 닦는, 뭔가 영적으로도 뛰어나고 뭔가 아우라가 다른 그런 이제 족속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당신들과 같은 환족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청했던 거죠. 그래서 환웅께서는 정말 참다운 인간,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수행을 해라 라고 해서 실제로 100일 수행을 시키셨다고 되어 있고요. 이때 호족은 그것을 이제 완수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화되지 못해서 퇴출이 되었고, 이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서 단군왕검을 낳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웅녀는 사실 곰이 여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웅족의 군장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웅족의 군장이 바로 웅녀였고, 환웅과 웅녀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환웅과 같이 온 환족의 무리들, 그리고 웅족의 무리들이 결합을 하면서 비로소 우리 한민족이 태동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에게는 환족의 피도 흐르고 있고 웅족의 피도 흐르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비로소 한민족의 본격적인 시작인 배달국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신시 배달국은 백두산에 터를 잡으셨고, 실제 통치 강력으로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만주 지역,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동부 지역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런 이제 국가 단위의 형태를 갖춘 그러한 나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달은 1565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한민족 최초의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배달국은 국가 형태를 갖추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화의 혜택들, 그 문화의 토대가 되는 그런 어떤 지혜,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배달국에서부터 모두 기반이 닦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국의 문화 영웅 3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 3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분은 태호복희 씨, 그리고 염제 신농, 치유천왕이 바로 배달국의 그 문화 영웅 3분입니다. 태호복희 씨는 5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셨고요. 배달국의 왕자이시자 우사라는 직책을 받은 신하셨습니다. 이분은 사실 5,5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에 8개 중에 4개가 들어있습니다. 건곤감리라고 해서 하늘과 땅, 물과 불이 우리 이제 태극기에 자리를 하고 있죠. 중간에는 태극이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주의 어떤 변화 이치, 우주의 원리를 담은 유일한 국기다라고도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태극기의 원조가 사실은 태호복희 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태호복희 씨는 이 세상은 사실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원리가 있고 이치하는 게 있다. 그런데 그것을 팔괘라는 어떤 상징적인 부호로서 체계를 잡으셨어요.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음양오행의 원리라든지 팔괘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도 이진법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진법의 원리를 얘기를 했던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도 테오포키시는 고대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과학자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염제 신농씨는 배달국의 신하셨는데 5200년 전에 농사와 의학의 아버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풀을 직접 이제 다 맛보시면서 어떤 자신의 몸을 이렇게 관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효능이 있는지 그렇게 이제 희생적인 정신으로 하셨기 때문에 뭐 하루에 70번 중독이 된 적도 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혈성으로 희생 정신을 이제 발휘를 하셔서 한의학의 아버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우천왕인데요. 치우천왕은 배달국을 실제로 통치를 하셨던 자오지 환웅이십니다. 그래서 14세 자오지 환웅 천왕이시고 이분은 배달국의 수도를 백두산신시에서 청구로 옮기기도 하셨고요. 실제 이제 이분이 동방의 그 왕 중의 왕이셨죠. 왕 중의 왕을 보통 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천자의 위치에 그 중국 쪽에 있었던 황제 헌원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황제 헌원과 치우천왕께서 10년간 73번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놀랍게도 선생님들께서는 불멸의 이순신은 아시겠지만 이 치우천왕의 놀라운 그 전쟁 업적을 모르실 겁니다. 73승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제압을 하시고 그런 이제 역사적 진실이 또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우리 그 배달국의 문화형 세 부분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테오보키 씨는 얼굴만 사람이고 몸은 뱀이다. 그리고 염제 신농 씨는 그 얼굴은 소고 몸은 사람이다. 그리고 치우천왕은 아예 뭐 그냥 도깨비, 괴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동이족의 그 성인 그리고 제왕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건데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실존했던 배달국의 인물들을 신화시키면서 없었던 역사를 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라는 것은 문헌적인 뒷받침과 그리고 고고학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때가 되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뿌리 역사가 뭔가 복원되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 분의 인물들을 모두 자신들의 인물들로, 자신들의 조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존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오보키 씨 사당을 막 짓고요, 중국에서. 그리고 매년 테오보키 씨를 인문지조라고 해서 인문의 조상이다, 인문의 시조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막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인 중에서도 이제 양심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은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요하나 송화강 유역에는 모두 조선 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이것은 요하, 송화강 유역 등에서 이제 발굴되는 문물, 비문 등에서도 증명되고 조선 문헌에도 흔적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부터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하 지역에서 이제 발굴되는 그 문물,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했을 때는 바로 홍산 문화입니다. 네, 홍산 문화를 오늘 또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이 홍산 문화라는 것은 이쪽이 요하 지역이기 때문에 요하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또 발해 연안 문명 등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쪽이 이제 워낙 그 산이 붉어서 붉을홍 이제 매산을 써서 이제 홍산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홍산 문화가 이제 발견됐을 때 이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계 문명의 어떤 뿌리, 토대를 4대 문명으로 이제 배워왔죠. 알려져 있고. 그래서 황하 문명, 뭐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을 얘기하는데 이 홍산 문명을 발굴을 해보니까 이 4대 문명보다 더 오래 전의 문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앞서는데 놀랍게도 국가 단위의 형태를 갖춘 그런 이제 뛰어난 우수한 문화다 보니까 이 제5의 문명이 발굴되는 것이 바로 20세기 최대의 발굴 사건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반길수만은 없는 게 뭐냐면 사실 중국은 지금까지 흉노가 무서워서 만리장성을 쌓았죠. 그리고는 중국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만리장성 안으로는 뛰어난 그 중국 민족, 화족이 있었고 만리장성 밖으로는 전부 다 오랑캐들의 땅이다. 벌레 같은 좀 하등한 오랑캐들의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만리장성 밖에서 황하 문명보다 앞서고 그리고 이미 국가 형태로 진입한
그런 제5의 문명이 발굴이 된 것입니다. 이 홍산 문화를 보시면은 놀랍게도 이 시기적으로 연대적으로 보시면은 길게는 9,000년 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하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조선 관련 문명이 이제 출토가 되는데 이 홍산 문화는 시기 연대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배달국의 문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홍산 문화가 있는데 이 넓은 의미로 광역의 의미로 이제 홍산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홍산 문화에서 여신상이 출토되게 되는데요. 1980년대에 이 여신상이 이제 출토가 되면서 중국 고고학계가 충격에 빠지게 되고 세계에도 여러 이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여신상의 발굴 소식은 이제 한 문명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신상도 보시면은 지금 옥을 갈아서 눈에 넣은 모습입니다. 6,000년 전에 5,000~6,000년 전에 이미 이 옥을 가공하는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신상의 모습도 보시면요. 지금 반가부좌 자세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수행을 하는 모습인데요. 보통 서양에서 발굴되는 여신상의 모습들은 이런 어떤 육체미라고 하죠. 그런 관능적인 육체미를 뽐내는 그런 이제 여신상들이 대부분인데 이 여신상을 보시면 수행을 하는 내면을 갈고 닦는 수행하는 모습을 앉아 있고 뭔가 내면을 통찰하는 듯한 그런 이제 성숙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산 문화에서는 또 총묘단이라고 하는 유적들이 발굴이 되는데요. 무덤과 사원, 제단인데 이 총묘단 3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미 국가 단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무덤과 천단은 그 모습을 보면요. 방형과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하늘과 땅의 정신을 꿰뚫어서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원만하다라고 했고 땅은 반듯하고 방정하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사각형 무덤이라든지 원형 천단이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원형 재단을 복원을 해봤더니 3층으로 되어 있고 이런 이제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홍산 문화권에 있는 그 원형 재단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현대에 이제 이 똑같은 모습을 한 재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디로 가서 볼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중국의 북경 천당공원에 가보시면은 똑같은 모습의 재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화의 어떤 전수 경로라든지 연대를 측정해 보면 결국에는 이 홍산 문화에서 중국 쪽으로도 문화가 전수되었다, 흘러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늘의 제를 지내는 이런 이제 제천 문화는 제단을 기반으로 이제 형성되는 문화인데 이런 이제 제단들은 전 세계에 많이 출토가 되고요. 선생님들 잘 아시는 그 이집트의 그 무덤으로 알고 계시죠? 피라미드도 초기에는 끝이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제단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서양 중동 쪽으로 가보면은 하늘과 맞닿은 산이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공산을 쌓아서 또 끝에 이제 제단을 쌓는 이런 지구라시라고 하는 형태의 제단들이 많이 출토가 됩니다. 그리고 홍산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옷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출토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현대에도 이렇게 가공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교한 모습으로 이제 가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용이라든지 봉황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어떤 천자 문화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용 조각들이 많고, 보시면 이런 이제 작은 구멍을 뚫는 거라든지 이러한 기술이 사실 5~6,000년 전에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국가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래줄 보시는 거는 홍산 문화권역이 아니고 이 신라, 우리 이제 신라 왕들 보면 이런 이제 고곡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후대에 더 간결해지죠, 모양이. 오히려 그 홍산 문화 때에 이제 출토되는 것들이 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더 이제 정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출토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역사 시대를 구분할 때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옥기 시대를 넣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옥은 예로부터 하늘의 색이다. 수천 년을 이제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늘의 색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북동아시아 연구로 앞서 있는 고고학 연구자인데요. 사라 넬슨은 뭐라고 했냐면
홍사문화의 특징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그리고 동북 지역의 고인돌은 한국과 완전히 같고, 그리고 이제 온돌 형식이 이제 출토가 되는데 그것은 한국의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사문화의 주인이 한국인의 조상이다라는 근거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의 한국사 국통맥의 큰 줄기를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번에 뭐 홍사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때 이런 이제 다양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홍사문화의 발견은 중국 고고학계도 충격을 빠지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이 되며 지금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들의 땅이란 주장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홍사문화를 세계 고고학계에 밝혀야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중국 문화는 복합문화다라는 주장으로서 세계 사학계를 상대로 임해야 함을 선언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이런 이제 전략으로 이제 모든 소수민족들을 자신들의 역사로 흡수시키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서 이제 임하게 되죠. 하지만 홍사문화라는 것은 배달국의 문명이고요. 이러한 배달국은 18분의 환웅 천왕께서 통치를 하신 환웅의 시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565년 동안 지속이 되고요. 아까 환기를 말씀드렸듯이 신시개천, 이 배달국이 열린 신시개천은 5918년이다. 올해로부터 5918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국, 이미 국가 단위로 진입한 이 배달국을 이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왕건께서 세우신 당군조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배달국을 이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또 의식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단군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군왕검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뭐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우리의 국조라고 얘기를 해왔으니까 초등학교에 동상을 세우더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세워왔었는데 과연 이것이 당군왕검의 모습이 맞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한 나라의 통치자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항상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있고 머리띠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옷은 항상 뭐 이런 이제 나뭇가지 옷, 나뭇잎 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이것은 한 나라를 통치하신 통치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 부족장의 모습에 가깝죠. 왜 이런 부족장의 모습으로 그리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당군조선 이전에 나라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군조선이 이전에 나라가 없었고 아주 작은 세력에서 시작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족장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이 국조에 대한 현 주소다라고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와 더 가까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상상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이제 실제 당군왕검의 모습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이제 통치자의 상징으로서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이렇게 좌정하신 모습.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요임금, 순임금, 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임금들 보면은 전부 다 골룡포를 입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통치자의 그 의복을 갖추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당군왕검을 인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배달국 때부터 국가 단위를 이제 다 갖추었으니까요. 그것을 이었기 때문에 당군왕검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당군조선의 실제 통치 강력은 어떠했을까라고 이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당군조선은 대표 유물이라고 하죠. 표지 유물. 그 표지 유물로는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고인돌이나 비파형 동검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만주 지역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동부 지역까지도 이제 출토가 됩니다. 뭐 이곳 보령도 굉장히 고인돌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출토가 된다면 고조선의 영역도 그러했겠구나, 고조선의 강력도 그러했겠구나 라고 이제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고 합당한 이유가 되는데 학계에서는 고조선이 그렇게 클 리가 없다.
고조선 이전의 나라도 뭐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뭐 평양 중심으로 조금 이제 통치를 했던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지 유물이 동시에 출토되는 이 영역은 고조선의 그 통치 강력이 아니고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거나 뭐 문화 범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근데 뭐 이거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요동에서도 똑같은 표지 유물이 대량 출토되고 또 평양 부근에서도 이제 출토가 되니까 그 전체 강력을 다스렸을 리는 없고 고조선이 중심을 이동했다. 수도를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동에서 평양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그래서 고조선 중심 이동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이 그렇게 클 리가 없다. 큰 강력을 통치할 리가 없다고 이제 그런 어떤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이제 단군조선은 배달국을 이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 그리고 중국의 동부 지역까지 한데 아우르는 대제국이었고 실제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는 북방민족들, 이 북방민족들이 보시면은 단군의 통치 방식이라든지 문화적인 속성을 그대로 이어서 계승해서 많이 이제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흉노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단군조선처럼 왕 중심으로 자연왕, 우현왕을 두는 제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사실은 단군조선에서 차용해서 계승해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군조선의 통치 강력은 이 대륙 사만으로 나눠서 다스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군조선은 나라를 사만으로 나눠서 다스렸는데요. 한반도는 마한, 그리고 만주 지역은 진한, 그리고 중국의 동부 지역은 번안이라고 해서 사만으로 나눠서 다스리는 사만 광경제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 통치 방식, 국가 운영 방식인데요. 이 사만으로 나눠서 다스리되 중심은 어디였냐라고 한다면 진안이 중심이었습니다. 진안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진안에 대당군이 계셨고요. 번안과 마안에는 각각 부당군을 두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만으로 나눠서 다스렸고 이런 대륙 사만의 시절로 단군조선이 이제 이어지다가 이 사만 광경제가 약화되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인했냐면 원래 이렇게 통치는 정치적인 것은 이제 나눠져 있었지만 병권은 나눠 가지지 않았거든요. 병권은 진안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병권을 나눠 가지게 되면서 이 사만 광경제 균형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만 광경제가 와해되면서 단군조선이 멸망하게 되고 이 대륙 사만에 살던 사람들이 이 마한 땅이죠. 한강 이남으로 다 몰려 들어오면서 남사만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에서 남사만만 배우셨죠. 네, 한강 이남의 남사만만 배우셨을 건데요. 이 남사만은 사실 대륙 사만에서 왔다. 대륙 사만에 살던 사람들이 이 한강 이남의 남사만으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사만만 보더라도 단군조선 시절에 그 대륙 사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진안에는 12, 그리고 번안에 12, 마안에는 54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강 이남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었냐? 거의 78개의 그런 어떤 연맹체라고도 할까요? 그런 이제 망명국이 있었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대륙 사만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신들이 살던 지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수십 개의 나라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망명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사만 전에 대륙 사만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원래 대륙 사만 시절에 진안이 중심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당군이 진안에 계셨는데 이 남사만에서는 이 남사만 땅 자체가 한반도 자체가 마한 땅입니다. 마한 땅이라서 이 마한이 전체를 이제 총괄하게 되는데요. 근데 전체를 총괄하는 왕을 마한 왕이라고 하지 않고 진왕이라고 합니다. 진왕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대륙 사만 시절 진안을 중심으로 했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사만을 전체를 총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진왕이라고 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연유로 볼 때 남사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륙 사만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 대륙 사만 시절을 충분히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남사만만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전사만 후사만이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뭐 북사만 남사만이라고도 하셨는데요. 이런 이제 전후사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식민지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은 도대체 어디 있었냐, 그러면 그게 이제 성립될 수 있냐라는 것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런 대륙사만을 생각했을 때 기자는 과연 어디 있었는가? 지금 지도가 조금 덜 그려졌는데 번한이 여기 산동성과 이 아래쪽으로 더 이제 통치를 했었습니다. 단군조선의 강력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보시면은 기자는 산동성 부근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자묘도 실제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이 단군조선에서 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자조선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단군조선의 중심은 진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자는 뭐 중심부에 들어간 적도 없고 왕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기자조선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위만조선은 과연 성립하냐라고 봤을 때는 위만이 이제 도망쳐 와서 준왕이 받아줬다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준이라는 왕이 바로 이 번한의 왕이었어요. 진안의 왕도 아니고 단군조선 번한의 왕이었는데 위만을 받아들여줬더니 위만이 은혜도 모르고 준왕을 이제 내쫓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위만이 이 번한을 이제 찬탈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는 이 진안 쪽이 단군조선이 와해되면서 북부여가 이제 들어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립될 수가 없죠. 이 단군조선의 중심부에 진출을 못했고 번한의 어떤 변두리 지역, 단군조선의 변두리 지역을 찬탈한 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굳이 부르자면 위만 정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사군 같은 경우에도 위만의 손자인 우거를 한무제가 이제 무너뜨리고 점령을 하고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부근 번한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군왕검의 수명의 진실인데요. 단군왕검의 수명은 삼국유사에는 1908세라고도 나와 있고 동국통감에는 1048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사람의 어떤 수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뭐 고대에는 뭐 또 무병장수의 시절이었으니까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조금 이상한 것이 1000년이 넘는 기간인데도 1의 자리 숫자까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삼국유사는 1908년 그리고 동국통감은 1048년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실 진안을 중심으로 단군조선이 수도를 2번 옮기게 됩니다. 2번 옮기면서 총 사망조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사망조의 시대를 보시면은 1왕조의 시기가 바로 104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통감에서 말한 단군왕검의 수명은 사실 단군왕검의 수명이 아니라 1왕조의 지속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1왕조와 2왕조의 기간을 합해보면은 1908년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1왕조에서 2왕조까지의 지속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왕조까지도 단군조선의 그 역사인데 이때는 또 국호를 대부여라고 바꾸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한 연도는 또 이제 단군왕검의 수명으로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군왕검의 그 수명의 진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단군조선은 47분의 단군이 통치를 하셨고 총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는 한번 또 기억해 볼 만 하시죠. 우리 한민족이라면 서기뿐만이 아니라 단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는 올해로 4354년입니다. 그래서 배달국을 이어서 단군조선이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되었습니다. 47분의 실존 단군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 단군조선을 이어서 바로 북부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부여는 단군조선의 모든 강력을 이제 물려받지는 못하고 이 진안 쪽에 자리를 잡고 전체 중에서 진안 쪽에 자리를 잡고 나머지에는 뭐 옥저, 동해, 낙랑, 뭐 남사만 등이 이제 자리를 하게 되는 그런 열국 시대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러 나라들이 이제 분립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통을 누가 이었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북부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북부여는 바로 해무수라는 불세출의 영웅, 정말 영웅적인 기질이 다분한 이분이 웅심산에서 이제 기두를 하시고 단군조선을 이어서 이제 북부여를 건국하시게 됩니다.
단군조선이었기 때문에 뭐 단군이라는 그 통치자 관직명은 그대로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모수 단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해모수 단군이라고 하면은 해모수를 북부의 건국자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또 고주몽의 아버지라고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고주몽은 누구냐? 고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했고 해모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아버지와 아들이 맞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둘의 관계는 고조부와 현송 관계입니다. 고조부와 현송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4대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거리감이 있는 사이인데 왜 아버지와 아들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북부여를 이어서 고구려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북부의 역사를 우리가 통째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복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부의 건국자와 고구려의 건국자가 아버지와 아들로 왜곡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의 역사를 복원을 하면 이 둘의 관계가 정확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한번 증명을 해드려야겠죠. 그 예로는 그 광개토 태양 비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광개토 태양 비문은 보통은 이제 역사를 기술을 할 때 후대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술을 하기 때문에 뭐 불분명한 사실도 있고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광개토 태양 비문은 광개토 태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대의 고구려인들의 인식을 굉장히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광개토 태왕 비문에 출자 북부여라고 해서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나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뿌리는 북부여다. 북부여를 이어서 고구려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국사기나 신당서를 보시면은 당나라 신하가 자기 왕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구려에 관한 비기가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전해져 오는 기록이 있는데 당나라 장수가 90세가 된 당나라 장수가 고구려가 900년이 됐을 때 고구려를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이적 장수가 지금 90세이고 고구려는 지금 900년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에서 교과서에서는 고구려를 700년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당나라 사람은 그 고구려가 지금 9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구려 700년사에서 북부여 200년사를 더한 거죠. 북부에서 고구려가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때 이 사람들은 고구려의 역사를 900년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북부여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이제 900년까지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광개토 태양 비문에 광개토 태양은 17세다. 17세 손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진실을 보면 또 해모수와 고주몽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광개토 태양은 고구려의 태왕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세우신 고주몽 성제로부터 세손계보도를 계산을 해보면 비문의 내용과는 달리 13세로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4세는 어디 갔냐? 4세는 어디서 이제 잡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고구려 전에 북부여. 북부여를 이어서 고구려가 이제 왔으니까 북부여를 세우신 해모수를 태조로 잡으면 광개토 태양이 정확히 17세 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을 알 수가 있죠. 고구려는 북부에서 나왔고 북부여는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태조는 해모수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모수와 고주몽은 고조부와 현송 관계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사의 잃어버린 고리, 이 북부의 역사는 굉장히 짧지만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데요. 이것을 따로 한번 다뤄야 되는 역사인데 오늘은 이제 큰 줄거리를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북부의 역사를 도표화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모수 당군께서 이제 북부여를 여셨고요. 4세 고우루 당군까지 전기 북부여 시대가 흘러가게 됩니다. 153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이때 고두막한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해모수의 혈통이 아니죠. 이 인물은 이제 그 당군조선의 마지막 당군인 고열가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새로운 혈통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고두막의 어떤 위험에 눌려서 결국에는 고우루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고 고두막한의 어떤 위험에 눌려서 그리고 고우루의 아우인 해부루가 북부의 왕에 등극은 했는데 고두막한의 이게 밀려서 사실은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해부루는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부여를 세우고요. 고두막한이 이제 북부여 후기 북부여 시대를 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무서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해모수의 현손이죠. 고주몽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고무서 당군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딸만 있었는데 고주몽을 보니까 굉장히 비범한 인물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위로 삼게 되고, 결국에는 북부여의 왕위 자리를 고주몽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주몽은 북부여의 7대 단군이자 고구려의 1대 태왕이 되는데요. 고구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북부여라는 나라를 고주몽이 이어받아서 나중에 고구려라고 국호를 바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부의 7대 단군이자 고구려의 1대 태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고두막 단군에게는 파소라는 딸이 있어서 신라를 건국하신 박혁거세를 낳으셨고, 고주몽은 동부여에서 태어났거든요. 동부여 때 이제 예시 부인과의 사이에서 유리를 낳아서 유리가 이제 고구려를 잇게 되고, 고무서의 딸이 바로 이제 소선호였고, 고주몽과 소선호 사이에는 백제를 세우신 비류온조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북부여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근 200년에 달하는 이 짧은 역사 속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태동이 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뿌리다, 그 삼국의 뿌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단군 조선과 그리고 삼국 시대를 연결짓는 그 연결고리가 온전히 이제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 역사를 이제 되찾아서 이 식민지 역사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 이 맥이 막힌 것을 완전히 뚫어내야 되는데요. 이 황국 배달 조선 그리고 북부여 그리고 고구려로 이어지는 이 국통맥의 맥을 완전히 회복을 할 때 우리 그 대한의 정신, 대한의 혼이 온전히 이 맥을 타고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통맥을 제대로 보시면 결국에는 때가 되어서 이 뿌리 역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이 뿌리 역사가 복원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한민족의 문화적 DNA, 그렇게 지속이 되는 그 9,000년 대한의 혼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다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사적인 때를 만나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보시면은 미래학의 대부죠. 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정보화 시대 다음에는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해일이 밀려온다. 근데 드림 소사이어티는 꿈과 이미지에서 움직이는 사회를 말하는데, 한국이 드림 소사이어티에 진입한 1호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류라는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상품으로 포장해 수출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심성을 자극하는 그런 이미지 중심 사회, 어떤 지식 중심, 정보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 그러한 사회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미 진입했다. 그것이 한류로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류, 이 코리안 웨이브는 지금 전 세계를 굽이치고 있어요. 이미 이제 굉장히 역동적으로 전 세계를 굽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류를 모르면은 사실 21세기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 한류라는 것이 새로운 역사 흐름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한류가 초반에 시작할 때는 드라마로 시작을 했죠. 드라마나 음악으로 시작을 했지만 초반만 하더라도 한류는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죠. 뭐 일시적일 거고 뭐 그러다 말겠지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한류라는 것이 점점 심화되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K만 붙이면 돼요. K 교육, K 방역, K 정치, K 무술. 그래서 이제 한류라는 거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앞으로도 심화될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내가 새로운 역사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동 있게 느끼셔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한번 관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나 BTS를 모르고 21세기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4년 전 미국 대학 강단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엔 생소하게 들렸던 이 말이 지금은 현실처럼 느껴지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발언의 주인공인 미국 사회학자 샘 리처드 교수의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 돌풍 속에 K 콘텐츠의 저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매 학기 7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공개 토론으로 진행되는 수업.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의 강의 모습입니다. 인종 간 편견과 불평등이 주로 수업 주제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한류를 조명한 강의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7편까지는 한 번에 몰아보고 남은 2편은 아껴봤다는데요. So as a sociologist, I'm thinking, how are the poor exploited by the rich, and how did they become disadvantaged? So the poor in Squid Game, in some ways, I think, could be seen as traditional Korea, poor Korea, before the great economic awakening in the late 20th century. And the rich is the new Korea. Il-nam is asking Korea, in a certain sense, right? Are you happier now that your economic fortunes have changed? BTS나 먹방을 소재로 수업했던 것처럼 오징어 게임도 토론 주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합니다. 리처드 교수는 특히 서양 중심의 문화 주도권이 아시아로, 특히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I'm going to tell you why I think you should pay attention to Korea. I heard that they broke the record, the Taylor Swift record, for the number of downloads, like in a 24-hour period or something. This has now gone to another level because all of these individuals who separately engaged or enjoyed, participated in Korean culture, suddenly they were now acting as a larger collective unit. And so that's when I walked into class that one day and said, if you're not aware of this, you're not paying attention. You can't be you're not a global citizen. 네, 결국에는 한류를 모르면 세계 시민이 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역사 흐름으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이 한류라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현상, 어떤 새로운 역사 흐름이 어떻게 이제 표출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대한의 혼, 그 역사 정신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통광명, 제세이화, 홍익인간이라는 이 건국 이념이기도 한 한민족의 그 9,000년사를 가능하게 한 한민족의 역사 정신인데요. 이 성통광명이라는 것은 본성을 통해서 광명해져라. 우리는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국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밝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광명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본디 이제 밝음을 이제 회복해라라는 그런 이제 이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세이화는 세상에 머물면서 진리로서 이치로서 교화시켜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피안의 세계, 뭔가 현실을 떠나서 뭐 천상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실질적으로 땅에 발을 디디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로 이제 교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홍익인간,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우리는 이제 좋은 것을 우리만이 독식하는 그런 이제 이기적인 문화가 아니라 좋은 것일수록 나누고 전 세계가 정말 좋은 세상이 되는 그런 이제 홍익인간 세계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뭐 상생, 윈윈, 뭐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이 다 홍익인간 정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건국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9,000년의 역사 맥을 이제 이어온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그냥 원주민들 몰아내고 그 땅 차지해서 그냥 세력 불려서 이제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민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건국 이념은 우리 한민족의 어떤 본격적인 시장이 배달국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함양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통치자가 바로 환웅이시죠. 환웅께서는 이러한 건국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셨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때는 성인 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성인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 정치 권력도 썼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인간상의 어떤 최고에 도달하신 분들이 정치 권력을 썼던 시대지만 사실 통치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치자를 보필하는 그런 이제 인재 집단이 있었는데 그 배달국의 그 인재 집단이 바로 삼낭입니다. 삼낭이라는 그 인재 집단이 있어서 이분들이 바로 이제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정신을 함양을 했고, 문무를 겸비를 하고 또 유계를 닦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뛰어난 인물들인 이제 조직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삼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 화랑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신라 화랑은 많이 들어보셨죠? 신라가 상대적으로 고구려 백제보다는 약체였는데 이 화랑도를 일으키면서 사실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 어떤 문화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그 뿌리가 바로 삼낭입니다. 배달국 시대 때 삼낭을 뿌리로 해서 사실 이 낭가의 맥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되는데요.
고조선에는 국자랑, 북부여에는 천왕랑, 고구려에는 조이선인, 백제에는 무절, 그리고 신라의 화랑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낭가의 맥이 이제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져 올 때 국가가 부국강명을 이뤘고요. 국가가 흥하고 또 역사의 맥이 제대로 이어져 왔다는 거죠. 이 낭도들을 사실 이 낭도들은 뭐 삼신을 이제 따랐다라고도 하고 배달의 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교화하고 복을 주는 자들 이들을 일러 낭도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낭도들의 맥, 이 낭가의 맥이 면면이 살아있을 때 나라가 제대로 이제 흘러가고 역사를 이어온 그 이제 주축, 핵심 그 주역의 그 위치에 있었다.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시를 이제 보내왔었는데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등불을 밝히는 아시아의 그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진다. 다시 한번 이제 너희들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아까 전에 또 이제 샘 리처드 교수가 서양 문화의 주도권이 동아시아로 옮겨지고 있다. 동아시아 중에서도 특히나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역사라는 것은 주기를 가지고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연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주역이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역사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이 문명도 동쪽에서 태동을 해서 서쪽으로 중심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양 중심의 이제 시대였죠. 뭐 미국이 이제 패권을 잡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해는 서쪽에 계속 있지 않죠. 이 해는 다시 동쪽으로 떠오릅니다. 그것처럼 문명의 어떤 중심지도 사실 동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로 군대도 소집되고 있고 돈도 모이고 있고 그리고 문화에 특히나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동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의 문화, 이 한류에 세계가 이제 열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고 심화될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시대 21세기는 극동에서 세계를 주도할 사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극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륙의 동쪽 끝,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게오르그 신부는 24시라는 이제 소설로 또 노벨 문학상을 타시기도 하신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홍익인간이란 당군의 통치 이념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법률이다. 태극기는 세계의 상징이 될 것이고 한국군은 세계 평화의 십자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이제 입모아서 사실 오래 전부터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주역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늘상 이제 강조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국은 지금 보면은 남북 분단 시대를 겪고 있는데요.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누가 9,000년 한민족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그 힘을 다시 부활시켜서 세계를 주도할 그 인물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북한은 사실 좀 호족과 가까운 것 같아요. 좀 싸우기 좋아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자존심은 또 강하고 끈기도 있고 뭐 또 한번 마음 먹으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남한이 결국에는 이 9,000년의 한민족 역사 문화를 가지고 그 힘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남한 사람 중에서도 사실은 대한국인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 대한사관에 눈 떠서 이 뿌리 역사를 이제 회복하고 한국의 국통맥을 제대로 인지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주역으로 세계에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신채호 선생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외래 사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고유 사상, 우리의 본래 그 건국 이념, 그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외래 사상을 이제 들어올 때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중심 사상이 되는 사상적 기반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뭐라 하셨냐면은 우리나라의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되고
공자가 들어오면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 정신이다 라고 하시면서 경각의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난가의 맥이 이제 살아있을 때 이 한민족의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또 나라를 지탱하면서 동시에 이제 세계를 밝히는 그런 이제 등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뭐 사대주의에 빠지면서 우리의 본래 정신을 잃고 한민족의 그 대안의 혼을 잃어가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한번 망한 거예요. 예, 한번 망했지만 사실 이 대한민국에 와서 다시 삼랑의 후예들이 이제 깨어나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역사 정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문화적 DNA로 유전이 됐고 그것은 역사적인 때를 만나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생님들 뭐 대한사랑이라고 하면은 대한을 사랑한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사실 대한사랑은 대한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낭도들의 모임이다라는 뜻도 이제 중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출연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사랑에서 역사적 그 정의로운 역사의 걸음을 함께 하시기를 이제 축원을 드리면서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